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상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맹방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이 한마디에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왕세자에게 전화했고 중국은 38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악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을 제쳐두고 왜 대한민국을 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이라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왕궁의 거대한 프레스센터. 전 세계 78개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CCTV까지 세계 유수의 언론사 앵커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은 일시 정지되었고 런던 금융가에서는 트레이더들이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장 직후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원유 선물 시장은 배럴당 47달러나 폭등하며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전하가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밀어두고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단 한마디가 지구상의 모든 시계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선택한 유일무이한 맹방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200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격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CNN의 수석 특파원은 생방송 도중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CCTV 기자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더니 옆에 앉은 동료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 외교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순간 프레스센터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뜨거운 눈물을 참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름은 카리말 아라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의전실에서 28년간 부실장으로 봉직해온 사람입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47개국 정상의 특사들을 왕궁에서 맞이하고 배웅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오만한 악수부터 중국 국가주석의 계산적인 미소까지, 영국 왕실의 형식적인 인사부터 프랑스 대통령의 표정 없는 성명서까지 저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왕궁이라는 무대 뒤에서 모두 지켜본 남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압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왜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대한민국이라는 두 글자를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이 결코 충동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28년간 쌓아 올린 피와 눈물의 증거 위에 세워진 가장 냉철하고도 가장 뜨거운 확신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왕궁의 깊은 복도에서 이 눈으로 직접 목격해온 충격적이고 가슴 뜨거워지는 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세계 최강의 미국이 뒤집혔는지, 왜 교활한 중국이 380억 달러를 잃고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났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민족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왕실 의전실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26살, 아직 앳된 나이였습니다. 의전실이라는 곳은 화려한 왕국의 심장부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서열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전실에는 비공식적이지만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서열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규칙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대사에게 왕세자 전하의 면담 시간을 몇 시로 배정할지, 회의실 의자를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배치할지, 식사 자리에서 어느 팔꿈치가 왕세자 전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왕궁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사우디 군 전체의 73%가 미국산입니다. 미국의 대사가 면담을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왕세자 전하의 일정이 비워지고 왕궁 정문에서 접견실까지 90m의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2위는 영국. 석유 산업이 시작될 때부터 사우디와 깊이 관여해온 오랜 파트너입니다. 영국 대사는 언제든 급하게 서쪽 별관에 있는 서양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3위는 프랑스, 4위는 독일, 그리고 5위는 중국. 중국은 그 경제 규모와 기술 덕분에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하게 토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가 왕궁에 도착하면 2명의 의전관이 차문을 열고 아라비카 커피와 대추야자가 은쟁반에 실려 운반되어 왔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은 17위였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전관은 신참 1명, 접견실은 왕궁의 동쪽 끝에 있는 가장 작은 방, 레드카펫은 겨우 15m. 대한민국이 방문하는 날이면 우리 의전실 직원들은 한숨을 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또 한국인가? 석유 외에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나라란 말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매년 350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사주는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고객은 고객일 뿐 형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가혹한 서열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특사 리처드 헌터라는 남자가 왕궁에 발을 들여놓은 날의 일입니다. 그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미국은 중동 전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워싱턴은 사우디의 석유 증산과 군사기지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고압적인 특사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헌터, 금발을 올백으로 넘긴 신장 180cm의 장신, 이탈리아산 맞춤 양복을 입은 60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외교관이라기보다 빚쟁이에게 빚을 받으러 온 금융업자에 가까웠습니다. 헌터가 전용기를 타고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보통 외국 특사는 차에서 내리면 영접 나온 의전관에게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이자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헌터는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바로 수행원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워싱턴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민 환영의 악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허망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방탄차 안에서 헌터는 창밖의 리야드 시가지를 휙 내려다보며 수행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고층 빌딩을 짓다니 우스꽝스럽군. 기름이 없었다면 이곳은 그저 모래산일 뿐이었겠지. 저는 뒷좌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굳게 주먹을 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서열 1위의 국가입니다. 참아야만 했습니다. 의전관은 감정을 가질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왕궁 접견실에 도착한 헌터의 태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입장하시기 전 의전상 모든 외국 특사는 자리에 일어나 공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28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왕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헌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긴 다리를 꼰 채 자신의 태블릿 화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와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입구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이러한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접견실로 들어서셨습니다. 헌터는 그때서야 겨우 마지못한 듯 일어서더니 천천히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것도 손가락 끝이 간신히 닿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헌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국가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 중에 개인 전화에 응대하는 행위는 최악의 외교적 결례입니다. 저는 즉시 그의 수행원에게 전화를 끊으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헌터는 놀랍게도 왕세자 전하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입니다.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왕세자 전하 옆에 서 있던 왕실 경호대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접견실의 온도가 2도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왕세자 전하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지만 저는 전하의 오른손 손가락이 팔걸이를 간신히 두드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8년간 제가 터득한 전하의 분노의 신호였습니다. 1분이라고 했던 전화는 4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4분간 접견실의 공기는 사막의 한낮보다 더 뜨겁고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마친 헌터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전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즉각 1일 150만 배럴의 석유 증산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부 연안의 주바일 항구에 미군 대함대의 추가 정박을 허가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국의 요청이 아니라 중동의 안보를 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립주권 국가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니 동석해 있던 사우디 내무부 장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어갔습니다. 왕세자 전하는 잠시 침묵하신 후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헌터 특사,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는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 그러나 동맹이란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상호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 동맹은
단순한 식민 지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 순간 헌터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한 경험이 별로 없는 인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전하,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보시죠. 사우디군 전체의 73%가 미국산입니다. F-15 전투기 154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지스함 기술 이전, 이 모든 유지 보수 계약은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사우디 공군은 2주 만에 활주로에 묶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외교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동석해 있던 사우디 관료들의 얼굴에 굴욕의 색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헌터가 언급한 73%라는 숫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면담이 끝나고 헌터가 접견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신발 밑창이 왕궁의 대리석 바닥을 딱딱하고 울리는 소리가 마치 사우디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서열 1위 동맹국의 진짜 얼굴인가? 73%의 무기 의존도를 방패 삼아 독립주권 국가를 하인처럼 대하려는 이 오만한 태도가 과연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분노와 절망 속에서 저는 아직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서방의 강대국 외에 사우디의 방패가 되어줄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헌터가 왕궁을 떠나고 정확히 이틀 뒤 저는 의전실의 일정표에서 다음 면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 특사 황민준, 서열 17위 국가의 특사, 담당은 신참 의전관 1명, 접견실은 동쪽 끝에 가장 작은 방, 레드카펫은 15m. 저는 평소의 습관대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유 계약 얘기겠지. 그러나 다음날 왕궁에서 대한민국 특사 일행의 차량을 맞이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황민준 특사는 신장 173cm 정도의 평범한 체격에 수수하지만 깔끔한 느낌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이탈리아산 맞춤 양복에 은색 커프스링크를 반짝이던 미국 특사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황 특사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 손으로 공손히 악수를 청하더니 또렷한 아랍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숑. 먼 길까지 나와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몸은 괜찮으십니까? 28년간 47개국 특사들을 맞이해온 저에게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넨 비아랍계 외교관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사가 형식적인 한마디가 아니라 영접 나온 일개 의전관의 안부까지 묻는 진심 어린 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찌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왕궁 정문에서 접견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황 특사는 복도 양쪽에 서 있는 경비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특사들은 경비병들을 마치 기둥이나 장식품처럼 취급했으니까요. 이틀 전 헌터 특사는 경비병이 문을 열어주어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쳐갔었습니다. 접견실에 들어선 황 특사는 왕세자 전하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내어드린 아라비카 커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향이 깊습니다. 혹시 예멘의 최고급 원두를 블렌딩한 것입니까?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접견실에서 내는 커피 원두의 산지까지 정확히 맞힌 외국 특사는 28년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한 모금 마실 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커피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런 친절 하나로 서열이 바뀔 리가 없지. 미국이 제공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위력 앞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산지를 맞히는 교양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17위라는 상자 안에 가둬둔 채 그날의 일을 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제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서열표를 근본부터 뒤흔들 거대한 시련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중동 전역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제가 28년간 철옹성 같다고 믿어왔던 서열 1위의 미국과 서열 5위의 중국, 그리고 서열 17위의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
가장 잔혹하고도 가장 선명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진실은 제 평생의 신념을 산산조각 내기에는 충분했으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세자 전하의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개월 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소속된 무인기가 사우디 동부 연안에 있는 주요 석유시설 3곳을 동시에 공격한 것입니다. 오전 3시 리야드 왕궁의 지하 지휘실에 비상등이 켜지고 전하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우디의 하루 석유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570만 배럴의 생산이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배럴당 67달러나 폭등하며 세계 경제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석유시설의 피격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란이 추가 보복을 예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사하자 중동 전역에 전면전의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리야드 시내에서는 방공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물과 식량을 사재기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의전실 상황 모니터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습 발생 4시간 후 영국 대사관이 자국민의 긴급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서열 2위, 석유 산업의 여명기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100년의 맹방이라고 했던 영국이 가장 먼저 짐을 쌌던 것입니다. 영국 대사는 왕궁에 전화 한 통만을 남겼습니다. 본국의 지시에 따라 대사 전원 리야드를 떠납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외교부 차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년의 동맹이 불과 4시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6시간 후에는 프랑스 대사관이 철수했고 9시간 후에는 독일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례차례 모습을 감춰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서열 1위의 국가로부터 저질러졌습니다. 공습 발생 12시간 후 미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공식 통지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합중국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주사우디 미국 대사관은 비필수 인력 및 잔류 인원에 대한 긴급 경비 태세로 전환한다. 모든 비자 업무와 영사 서비스는 즉각 중단한다.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사우디 현지 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의 의무는 합중국에 없음을 고지한다. 저는 그 문서를 3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의 의무는 합중국에 없다.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20년 이상 충실하게 일해온 사우디인 직원들이 3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각자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340명의 목숨을 단 한 장의 통지서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처드 헌터 특사가 대사관 대피자를 호위하기 위해 왕궁에 연락해온 것은 그는 방탄 차량 8대와 군경호 부대를 왕궁으로부터 즉각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도망가면서 우리 군사 자원까지 쓰게 하라니 그 뻔뻔함. 헌터는 전화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림, 서둘러줘.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야. 사우디 직원 문제는 나중에 너희 외교부가 알아서 해. 너희 외교부가 알아서 해.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주먹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전 왕궁 접견실에서 73%의 무기 의존도를 방패 삼아 우리를 협박했던 그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이번에는 제 이름을 비굴하게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그 입에서조차 우리 사우디 현지 직원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공습 발생 2일이 지났습니다. 리야드 시내의 대사관들이 밀집한 외교관 거리는 유령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가로등은 꺼져 있었고 대사관 건물의 국기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관 창문에는 두꺼운 철판이 박혀 있었고 프랑스 대사관 정문은 철제 바리케이드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주차장에는 급하게 버려진 차량 17대가 문을 열어둔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 도시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열 17위, 담당은 신참 의전관 1명, 레드카펫은 15m의 그 나라 말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모두가 도망쳐 나간 지옥의 한가운데서 불을 밝히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사관 정문의 태극기를 당당히 개양한 채. 왕실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이재석 대사는
공습 발생 직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피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가 서울 외교부에 보낸 회신 전문이 우리 정보망에 포착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를 숨죽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리야드에는 현재 한국 건설업계 인력 1만 2천여 명과 재류 국민 4,700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으면 재류 국민들은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1만 6,700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마지막 방패인 것입니다. 대피는 재류 국민 전원이 안전해진 후에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1만 6,700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마지막 방패인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줄기를 차가운 전율이 번개처럼 꿰뚫었습니다. 서열 1위의 미국은 340명의 사우디 직원을 내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서열 17위의 대한민국 대사는 1만 6,700명의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에 남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사관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습 발생 36시간 후 리야드 남부 공업단지에서 일하던 한국 건설업체 직원 8,500명이 소속 건설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난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에 살던 사우디 민간인 가족 약 370명이 피난 수단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울부짖고 노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건설회사 현장 감독 박선우 씨는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사가 소유한 대형 버스 12대와 트럭 15대에 사우디 민간인 가족들을 먼저 태운 것입니다. 한국 작업원들은 자신들의 피난 차량을 사우디 시민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안전구역까지 4Km의 뜨거운 땡볕 아래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섭씨 48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무거운 안전장비를 짊어지고 사막도로를 묵묵히 걸어가는 한국 작업원들의 뒷모습. 그 광경을 왕실 정보국의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한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도 아닌 사우디 사람들을 먼저 돕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에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실이 왕궁에 보고되었을 때 왕세자 전하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정보부장이 조용히 물러서려 할 때 전하께서는 낮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열을 재검토하라. 28년간 처음 듣는 서열 변경 지시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열표가 완전히 찢어지는 사건이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겨우 가라앉고 리야드의 불안한 평화가 돌아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왕실 경호실에서 의전실로 긴급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에서 그 전문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아들이신 파이살 무함마드 왕자 전하께서 리야드 교회의 사막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경호 차량과 대형 트럭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14살 어린 왕자는 심정지 상태로 킹 파이살 전문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담당 의료팀은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복합 골절이라는 너무나도 비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수술실 앞 복도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전하의 부인이신 왕비 전하께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고 계셨습니다. 경호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왕세자 전하의 두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의 수장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무력한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킹 파이살 전문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냉혹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전하, 현재 사우디의 의료기술과 설비로는 이 정도 수준의 복잡한 시술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72시간 이내에 해외 세계 최고 수준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왕자 전하의 목숨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72시간, 3일. 사막의 시간은 평소에는 느리게 흐르지만 그 순간만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왕궁 비서실은 즉시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곳은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사우디가 지난 40년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 기부금이나 연구 자금을 쏟아부어 온 곳입니다. 그러나 12시간 후에 돌아온 답변은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과 복합 골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외상 시술로 수술 성공 확률은 본원 통계 모델 기준 22, 본원의 연간 수술 성공률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사례의 수용은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위원회 소집에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수술 성공률 지표의 악영향, 죽어가는 14살 아이의 목숨이 병원의 성적표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구역질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유형의 복합 외상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팀을 편성하는데 최소 1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현재 본원의 외국인 환자 수용 한도가 이번 반기의 상한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반기 접수를 권합니다. 다음 반기? 3개월 후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아이에게 3개월을 기다리라니.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서방의 의료 시스템은 14살 아이의 목숨 앞에서 성공률과 정원, 그리고 법적 면책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왕궁에는 깊은 절망이 감돌았습니다. 왕비 전하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창밖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잔혹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1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54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숨을 헐떡이며 왕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팩스 용지 한 장이 쥐어 있었습니다. 전하, 한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7위. 의료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에 매달리려는 심정으로 독자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센터에 긴급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를 포함한 왕궁의 누구도 대한민국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팩스 용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접견실에 있던 전원의 시선이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에 못 박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센터 김태현입니다. 보내주신 의료 기록을 방금 의료팀 전원이 긴급 검토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성공률 22%? 그것은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8%는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14살 아이의 목숨을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4명의 전문의, 3명의 수술 간호사로 구성된 긴급 의료팀이 지금 이 순간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8시간 후에 리야드에 도착합니다. 수술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78%는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 그 한마디가 왕궁의 절망을 꿰뚫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들이 22%의 성공률을 핑계로 아이를 거절했을 때 이 의사는 그 22%를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도전의 이유로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그 팩스를 직접 손에 들고 3번이나 읽으셨습니다. 전하의 눈가가 간신히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킹 칼리드 공항에 전용 활주로를 개방하라. 한국 의료팀이 도착하는 즉시 왕실 경호 차량으로 병원까지 에스코트하라. 1초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서열 17위 국가의 의료팀에게 왕실 전용 활주로를 개방하라니 전대미문의 명령이었습니다. 정확히 17시간 42분 후 대한민국 국적의 특별기가 리야드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활주로의 바퀴가 닿기가 무섭게 왕실 경호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트랩을 내려온 사람은 김태현 교수였습니다. 흰 가운 위에 수술용 조끼를 걸치고 한 손에는 의료기구 가방, 다른 한 손에는 환자의 CT스캔 영상이 빼곡히 담긴 태블릿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레이저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트랩을 내려오면서 영접 나온 킹 파이살 병원의 사우디 의료팀에게 아랍어가 아닌 영어로, 그러나 어떤 아랍어보다 뜨거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안내해 주십시오. 기내에서 CT를 봤습니다. 기내에서 CT를 봤습니다. 그는 비행하는 내내 한숨도 자지 않고 14살 왕자의 몸 구석구석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20분의 길. 왕실 경호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동안 김 교수는 뒷좌석에서 사우디 의료팀에게 수술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그 엄청난 집중력에 동승했던 사우디 의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8시간이나 비행해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시험에 임할 학생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태현 교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기보다 먼저 중환자실로 향해 파이살 왕자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쉬고 있는 14살 소년의 창백한 얼굴 앞에서 김 교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더니 아이의 가느다란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한국어로 작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인 간호사가 나중에 그 말을 우리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왔으니까. 의학 용어도 통계 수치도 면책 조항도 아닌 그저 따뜻한 한마디. 미국의 병원들이 22%의 확률표를 들이밀며 문을 닫았을 때 이 의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응시하며 목구멍 깊은 곳이 뜨겁게 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1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왕궁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성공을 빌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수술실 바로 앞 대기실에서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세어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술 시작 8시간 후 수술실에서 나온 보조 간호사가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개골 쪽은 완료. 현재 복부의 손상 부위 복구 작업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교수님은 한숨도 쉬지 않고 수술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수술 시작 12시간 후 다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아 추가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국 의료팀의 간호사 이유진 씨가 자신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며 직접 400cc를 헌혈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환자에게 수혈하겠다고 자원한 간호사.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 전하께서는 기도를 드리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작 14시간 13분 후 수술실의 붉은 램프가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이 땀으로 흠뻑 젖은 김태현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함께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전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왕자 전하께서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재활 치료를 하시면 다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왕세자 전하께서는 제가 28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김 교수에게 다가가더니 두 팔로 그를 강하게 끌어안으셨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최고 지도자가 외국인 의사를 포옹하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복도에 있던 왕실 관계자들, 경호관들, 그리고 저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 후 1개월간의 회복 기간에 일어난 일은 우리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편견까지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팀의 간호사 이유진 씨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재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곁에 있고 싶다며 직접 자원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파이살 왕자의 병실에 찾아와 재활을 도왔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싫어하면 직접 한국식 죽을 만들어 먹여주었습니다. 아이가 심심해하면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밤에 아이가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면 침대 곁에서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파이살 왕자는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며 이 간호사의 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몰래 연습했던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한국 좋아요. 왕비 전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이 간호사의 손을 두 손으로 굳게 잡으셨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사우디 왕실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왕실 내부에서 조용히 전해지자 왕궁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은 근본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감동이나 은혜만으로는 국가의 서열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서열이 뒤바뀌려면 가장 잔혹하고 비열한 국제정치의 전장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증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순간은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상대방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기적적인 회복이
왕실을 감동으로 가득 채우고 있던 무렵 베이징으로부터 한 통의 불쾌한 외교교섭 서한이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직인이 찍힌 그 문서를 가장 먼저 열어본 사람은 외교부 아시아국의 담당 사무관이었는데, 그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차관에게 달려갔고 차관은 곧바로 왕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의전실 부실장으로서 왕궁에 도착하는 모든 외교 문서의 사본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문서의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오는 아시아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대회 지도에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 열도를 중국 고유의 영토로 표기할 것.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도 향후 모든 공식적인 외교 및 국가 지도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으로도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섬뜩했던 것은 문서의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협의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 수소에너지 개발, 자동차 부품 생산 단지 등 총 38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양국 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명한 판단.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380억 달러가 손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80억 달러는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외교 서한이라기보다 협박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주리아드 중국 대사관의 수석공사 양 웨이가 왕궁에서의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열 5위 국가의 수석공사였기에 의전관은 2명, 접견실은 중앙회의실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의전 담당으로서 그 면담에 동석했습니다. 양 웨이는 신장 170cm 정도의 금태 안경을 쓴 중년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늘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친절이라기보다 계산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마치 주판알이 튕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양 웨이는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과할 정도로 공손한 90도 인사를 한 후 소파에 앉더니 유유히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내뱉은 첫 마디부터 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최근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차관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우리 중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 기술력 모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전략적인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그 한마디에 제 혈압이 순간 치솟았습니다. 왕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 감정이라고? 전쟁의 와중에 대사관의 불을 끄지 않았던 것이 감정이라고? 섭씨 48도의 사막에서 사우디 시민을 먼저 버스에 태웠던 것이 감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380억 달러짜리 계산기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가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양 웨이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중국은 사우디에 38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120억 달러,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95억 달러, 자동차 부품 생산단지 87억 달러, 스마트 기술. 이 투자가 사우디의 비전 2030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차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고작 바다 위의 작은 바위섬 하나 표기 문제에 불과합니다. 380억 달러와 작은 바위섬,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굳이 저울에 달아볼 필요도 없겠지요. 작은 섬. 양 웨이는 한 국가의 신성한 영토를 작은 바위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자 뒤에 서 있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를 돈으로 사려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이 남자는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양 웨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뒤돌아보더니 미소는 그대로 유지한 채 눈빛만은 차갑게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최근 사우디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베이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 빈 강정 같은 나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잠깐 얼굴을 내밀고 정작 큰 돈이 오가는 테이블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지죠. 사우디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는 우리 중국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 빈 강정 같은 나라. 전쟁의 한가운데서 사우디 시민을 자기 버스에 태우고 48도의 사막을 걸었던 사람들. 속 빈 강정이라고? 22%의 성공 확률 수술에 뛰어들어 14살 아이를 구한 의사를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을 느꼈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훨씬 뜨거웠습니다. 양 웨이가 왕궁을 떠난 후 사우디 외무부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380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위 섬 하나 때문에 380억 달러를 잃을 수는 없지 않은가. 센카쿠 열도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알지도 못한다. 조용히 중국 편에 서서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왕세자 전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양 웨이와의 면담 내용을 보고받으신 전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제가 28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 조사하라. 왜 일본이 그 섬을 지키려 하는지, 그 섬이 일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올리라. 이틀 후 올라온 보고서의 내용은 왕세자 전하를 격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의심의 여지 없는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강대국이 힘으로 이웃나라의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 그것은 타리프라자 문제가 불과 며칠 전 일어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전하께서 보고서를 읽으신 후에 내리신 결단은 사우디 외교사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380억 달러가 그렇게 대단한가? 돈으로 역사적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과는 거래할 가치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소국의 영토를 강대국이 힘으로 빼앗는다는 제국주의의 편에 설 수 없다. 중국의 모든 요구를 거부한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는 명백한 일본의 영토임을 공식 문서에 명기하라. 저는 그 명령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380억 달러를 포기하겠다는 결단. 그것은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원칙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노예의 습성이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왕의 품격이다. 전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 웨이는 서둘러 베이징에 보고했고 중국 정부는 정말로 380억 달러 규모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가장 나중에 알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황민준 특사는 사우디가 자국을 위해 380억 달러를 걸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외교 루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회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고결한 결단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감히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사우디가 먼저 나서서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사우디가 먼저 나서서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나라였구나. 전쟁의 와중에 대사관에 불을 켜는 것, 22%의 확률에 도전하는 것, 48도의 사막을 걷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 380억 달러를 기꺼이 내던지는 것, 그것이 사우디가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화답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380억 달러 협박을 물리친 사건 이후 왕궁 내부에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금과 옥조처럼 믿어왔던 서열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아무도 없는 의전실에 홀로 앉아 28년간의 기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8년간 왕궁을 방문했던 47개국 외교관들의 방명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명록에는 휘갈겨 쓴 듯한 형식적인 인사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우정, 동맹과 같은 공허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국 대사의 기록은 우아한 필기체였지만 내용은 역시 냉랭했습니다. 중국 대사의 기록은 깔끔한 글씨로 경제협력의 성과를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쓰여 있던 것은 20년 전 처음 부임했던 대한민국 대사의 것이었습니다. 정중한 한국어와 아랍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마음 많은 넓은 나라입니다. 선량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선량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동맹이라던가 파트너라던가 전략적 관계라던가 그런 거창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량한 이웃. 20년 전 그 소박한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이 찌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28년간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특사 헌터의 오만함, 왕궁 접견실에서 다리를 꼬고 전화에 응대했던 그 얼굴, 명령이라는 단어를 독립 주권 국가의 수장에게 서슴없이 내뱉었던 그 뻔뻔함, 전쟁이 터지자 자국민만 데리고 도망치고 340명의 사우디 직원을 단 한 장의 통지서로 내팽개쳤던 그 냉혹함, 영국의 배신, 100년의 동맹이라고 말하면서도 공습으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바레인으로 도망쳤던 그 허망한 뒷모습, 중국의 교활함, 미소 뒤에 380억 달러짜리 계산기를 숨기고 한 국가의 영토를 작은 바위섬이라 얕잡아 보며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왜곡하려 했던 그 비열함,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빈 강정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동맹국들을 이간질하려 했던 그 도끼, 그리고 대한민국,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넸던 특사, 경비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던 그 남자, 전쟁의 한가운데서 대사관에 불을 끄지 않고 저는 1만 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라고 선언했던 대사, 48도의 사막에서 사우디 시민을 먼저 버스에 태우고 자신들은 걸었던 건설 작업원들, 22%의 확률을 나머지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로 뒤바꿨던 의사, 자신의 피를 타국 아이에게 수혈하려 했던 간호사. 저는 깨달았습니다. 28년간 제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서열표는 처음부터 틀렸던 것이라고. 서열 1위의 미국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쳤고 서열 5위의 중국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열 17위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가장 어두운 밤에 누가 곁에 있어 주는가로 결정되는 것이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열표를 꺼냈습니다. 금색 잉크로 쓰여있던 그 불쾌한 서열표, 28년간 단 한 번도 의심했던 적 없었던 그 문서. 저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폐기 대상. 이 서열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서열표를 버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로부터 며칠 뒤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무대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28년간 제가 보아왔던 모든 진실을 왕세자 전하 앞에서 토해내야 하는 저 자신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오전 4시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것은 왕궁 비서실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28년간의 습관입니다. 카림 부실장님, 왕세자 전하께서 즉시 집무실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서두르십시오.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뛰쳐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 4시에 긴급 소집. 28년간 이런 시간에 불려나간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와 왕실 가족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 2번뿐이었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 리야드의 새벽 풍경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가능성이 90%를 넘었다는 분석이 보도되자 국제 원유가는 다시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것은 이례적으로 삼엄한 경비였습니다. 집무실의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왕세자 전하의 모습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하께서는 창밖을 향해 서 계셨습니다. 전하께서 뒤돌아보셨을 때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룬 피로의 색깔이 짙게 떠올라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카림, 솔직히 대답하라. 전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28년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어진 것은 사우디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무거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은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고 베이징은 경제적인 보복을 들먹이고 있다. 이 세상의 진정으로 우리가 등을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목구멍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28년간 왕궁의 복도에서, 접견실에서, 지휘실에서 이 눈으로 목격하고 가슴에 새겨온 모든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28년간 이 왕궁에서 47개국 특사들을 맞이해온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합니다. 저는 서열 1위 미국의 진짜 얼굴을 말씀드렸습니다. 왕궁 접견실에서 전하의 눈앞에서 다리를 꼬고 전하에 응대했던 헌터의 오만함을,
명령이라는 단어를 독립주권 국가의 수장에게 망설임 없이 내뱉었던 그 뻔뻔함을 전쟁이 터지자 340명의 사우디 직원들에게 안전보장의 의무는 합중국에 없다는 한 문장으로 충실한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비열함을 서열 2위 영국의 추악함을 말씀드렸습니다. 100년의 동맹이라고 말하면서도 공습으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바레인으로 도망쳤던 그 허망한 뒷모습을 서열 5위 중국의 교활함을 말씀드렸습니다. 380억 달러를 무기로 한 국가의 영토를 작은 바위섬이라 얕잡아보며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왜곡하려 했던 그 비열함을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 빈 강정이라며 동맹국들을 이간질하려 했던 그 도끼를 그리고 서열 17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넸던 특사를 경비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던 그 남자 전쟁의 한가운데서 대사관에 불을 끄지 않고 저는 1만 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대사를 48도의 사막에서 사우디 시민을 먼저 버스에 태우고 자신들은 걸었던 8,500명의 건설 작업원들을 22%의 확률 앞에서 나머지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라고 외치며 18시간 걸려 날아온 의사를 자신의 P400cc를 14살 왕자에게 수혈했던 간호사를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거대한 댐이 붕괴하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몇 번이나 떨렸고 머리는 끊임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28년간 서열표의 노예였습니다. 미국이 1위고 영국이 2위고 한국은 17위다라는 종이 한 장에 갇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서열표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누가 곁에 있어주는가, 그것이 진정한 서열입니다. 그리고 28년간의 저의 증언을 가지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습니다. 창밖에서는 리야드의 새벽 하늘이 천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동자의 번개와 같은 결의가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을 부르라. 오늘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 전 세계 언론을 소집하라. 세계의 비열한 서열을 우리 손으로 직접 다시 쓸 것이다. 그날 오후 4시 프레스센터의 200석은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초반에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죠? 세계 78개국 기자들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왕세자 전하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역사적인 선언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번쩍 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CNN의 수석 특파원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하, 이 결단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싱턴은 이미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왕세자 전하께서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다. 그러나 파트너와 형제는 다르다. 파트너는 이익이 일치할 때 함께한다. 하지만 형제는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어준다. 미국이 우리에게 형제가 될 자격을 증명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대한민국은 그것을 28년간 증명해왔다. 프레스센터가 술렁였습니다. CCTV 기자가 황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전하, 중국과의 380억 달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미소 하나 띄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돈으로 역사적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라에 전해주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존심은 380억 달러로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 열도는 명백한 일본의 영토임을 사우디 왕실의 이름으로 재확인한다. CCTV 기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베이징 외교부는 이 생중계를 보면서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0분 후 왕궁 비서실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원인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연결하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세계 최강의 대국인 미국을 제쳐두고 대한민국을 선택하다니? 자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가? 이것은 사우디와 미국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게. 왕세자 전하께서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이 우리를 위해 사막을 걸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우리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380억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편에 서준 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보상을 요구하는 일 없이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전하께서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비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과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다니 국제 외교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표정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의 여파가 지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BBC의 수석 논설위원은 생방송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외교사가 다시 쓰여진 날입니다. 미사일과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강대국들의 오만함이 진심과 의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을 완벽한 맹방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로 폭락했던 코스피 시장은 왕세자의 선언 직후 기적적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와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뉴스의 코스피 트레이더들은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저는 아무도 없어진 프레스센터의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0개의 빈자리가 늘어선 거대한 공간에 저 혼자, 천장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에어컨이 멈추자 사막의 건조한 열기가 천천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양복 주머니 속에는 오늘 아침 폐기 처분했던 서열표의 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28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47개국 외교관들을 위해 레드카펫의 길이를 재고 커피잔의 종류를 선택했습니다. 90m 카펫을 걷는 자가 15m 카펫을 걷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파는 나라가 아라비카 커피의 산지를 마치는 나라보다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28년간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란 폭탄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폭탄이 떨어질 때 곁에 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란 38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들이미는 나라가 아니라 22%의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나라였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란 명령을 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살람 알라이시엄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17위, 레드카펫 15m, 신참 의전관 1명.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서열은 종이 위에 쓰인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한 나라의 진정한 서열을 결정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이루었습니다. 제가 28년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우디 왕실 의전실에서 28년간을 보낸 한 남자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GDP 순위표나 군사력 비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타국 시민을 자기 버스에 태우는 건설 작업원의 등에 18시간 걸려 날아와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의사의 손에 자신의 피를 타국 아이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간호사의 팔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리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도망쳤을 때, 누구도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대한민국은 묵묵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서열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란에 자부심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우리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10분 넘치게 있는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상이 사우디 왕실 의전실 부실장이 28년간 목격해온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끝.